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59조 유질계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치권에 대한 기본 조문을 한번 살펴봤고 약간 이제 판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질계약인데요. 이 유질계약은 민법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허용되지 않는데 상법은 59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단 말이죠. 허용한다는 내용만 두고 있지 다른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추가적으로 이런 판례를 냈죠. 허용은 여기서 허용을 법정을 해놨다. 두 번째는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면 유질계약의 어때요? 성립 요건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집행 방법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다. 성립에 대해서도 판례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성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유질계약은 질권 계약하고 있죠. 계약에 추가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해서 유질계약 이 자체가 별도로 존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했고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유질계약 집행에 조문이 없지만 어때요? 유질계약에 적힌 대로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있으면 그게 따르고 없으면 어때요? 일반 예, 집행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에서 판례가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유치권은 상인간 있잖아요. 그죠? 상인간. 그래서 쌍방적 상행위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유질계약은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 유질계약, 그죠? 유질계약, 질권 설정자, 질권자 하는데 질권 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조문과 함께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이 정도 아시면 돼요. 내용은 뭐 알 거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한번 판례 기출 한번 가볼까요? 거기 1번에 가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또 다만 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유효하려면 질권 설정자가 상인이 된다? 필요 없다. 그죠? 질권 설정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방적 상행위도 적용되고 질권 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질권에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가보시면, 2번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3번 가볼까요? 3번. 판례 기출 3번 한번 보십시오. 상사질권 설정 계약에서 유질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성립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성립 요건이다. 그 다음에 4번까지 가볼까요? 최근 나온 판례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 설정 계약이 체결됐을 때 질권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 설정 계약에서 아까 제가 유질 계약을 했는데 이게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죠? 일단 질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어때요? 집행을 한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했던 유질 계약이라는 말은 좀 여러분 좀 더 선의 해석해서 유질 계약이 포함된 어떤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질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된다. 실행 방법, 그죠?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 판례 3개가 조문을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0조를 가보시면 물건 보완 의무 상인은요. 어, 아무래도 상인은 민법과 다르게 상인들 간에는 서로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상도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인들끼리는 영업불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았을 때는 경품 기타
물건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품기타 물건을 받을 겁니다. 그 혹은 또 청약을 거절한 때는 어때요?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받았다가 뭐죠? 다시 말해서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하면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물건의 가액이 보관 비용을 상환하기 부족하거나 보관을 해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굳이 그럴 때는 상대방 상인이 보관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거나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물건을 보관할 의무를 우리 상법에는 부과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은 당연히 상대방인 청약자의 비용으로 보관한다. 뭐 이 정도 여러분 느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행위는요. 상행위에서는 특칙이 무상은 없습니다. 상인들은 공짜라는 게 없어요. 알겠죠?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상인은 반드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보수 청구권. 그래서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때는 반드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상인은 반드시 보수를 청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있죠. 임치는 뭐 우리 민법의 임치 계약하고 똑같은데 물건을 이제 맡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의 책임인데 우리 민법과 다른 점은요. 민법은 이게 무상임치 있죠. 무상임치가 다시 말해서 어, 임치를 받은 사람이 보수를 받았을 때는요.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민법은요. 민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다른 점은 민법은 이렇게 유상으로 임치받았을 때는 선관주의 의무가 부담해요. 그렇죠? 근데 무상으로 했을 때는 자기 재산과 그죠?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해요. 근데 상법은 유무상 관계없이요. 유무상 관계없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때에도 무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주의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상행위 특칙을 보면요. 민법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좀 느낌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민법을 꼭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점만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 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기간도 뭐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상행위니까 상사거래니까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해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청구는 그 시간 내에 된다. 예를 들면 은행이 영업시간이 3시간이다. 3시였다. 그럼 어때요? 3시에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 그날 갚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행지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뭐 그 정도 됐고요. 이제는 상사시효입니다. 그래서 상행위의 특칙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상사시효인데 이 상사시효는 민법에 대한 하나의 특칙이 될 수도 있는데 원칙을 좀 잘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렇게 크게 한번 우리가 조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시효 있잖아요. 이 시효는 상사시효도 사실 민법상 민사시효죠. 민사시효인데 시효는 일단 민사시효로 상사시효나 뭐든지 그죠? 이 시효는 어, 잠깐만요. 일단은 일단 시효는요. 여러분들은 민법상 시효를 원칙으로 항상 잡으세요. 민법상 시효 그죠? 민법상 채권 시효는 보통 10년이라고 본다고 잡아두세요. 잡아놓고 이 시효가 10년인데 시효를 너무 기니까 좀 짧게 잡아야 될 상황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거나 이해관계를 따져서 짧게 법률 관계를 종결시켜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법제에서는 어때요? 입법, 입법상 어때요? 짧게 잡을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에 10년 잡아놓고 필요에 의해서 조기에 법률 관계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단기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사법에서는요, 민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로 정할 수 있고요. 상법에서도 단기로 정할 수 있어요. 민법에 가보면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년, 1년짜리가 있죠. 그죠? 시효가. 상법에 오면 어때요? 상법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시효를 민법보다 짧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인들의 법률 관계는 조기 해결하는 게 좋죠. 거래 안전이라든지 거래 신속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상행위와 관련되는 어떤 채권의 시효는 5년이라고 우리 상법에 정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64조가 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잡아놨죠. 그 상행에도 마찬가지로 5년보다 더 짧게 필요하면 어때요? 짧게 1년짜리도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렇게 잡아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짧게 법률 관계를 해소해야 될 실익이 없거나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10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상사시효 같으면 어때요? 1년에서 5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알아야 된다겠죠? 돌아간다는 거. 그런 걸 여러분 좀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상사시효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 본법에 다른 규정이라는 것은 더 짧은 1년짜리, 그죠? 이런 것이 없는 때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더 짧은 게 있다면 거기서 적용하겠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시효와 관련해서 우리 좀 알아둘 게 있는데, 그죠? 어떤 게 있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있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법정 채권 관계잖아요. 원칙적으로 여기는 다 뭐죠? 상사시효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 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부당이익도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상 10년이 적용되는 건데, 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거지만, 조기에 법률 관계를 해소해야 될 실익이 있을 때는 상사 시효를 적용합니다. 알겠죠? 조심할 것은 이 부당이득 관련해서 상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조기에 법률 관계를 해소해야 될 때는 상사시효 적용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당이득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상인이네? 상행위를 한 걸 맞네? 일방적 상행이네? 맞네? 쌍방적 상행이네? 그러니까 상사시효 적용해야지 라고 무조건적으로 상사시효 적용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미 나온 걸 가지고 암기해서 푸는 건데, 원칙은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상인이 법률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이 됐죠. 이럴 때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뭐 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를 보면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좀 더 할게요. 판례와 관련해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원칙을 알아둔다면 보증채무 있잖아요, 그죠? 원본 채무와 보증 채무 관계 할 때 원본 채무와 보증 채무 관계에서는 어때요? 각자 별개의 채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 채무도 만약에 성격이 민사법적으로 보증 채무를 했느냐 아니면은 상사법적으로 보증 채무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상사냐 민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증 채무가 원본 채무의 시효에 따라가는 것 아니다. 요 원칙도 여러분이 하나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상사시효는 상행일 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판례기출 1번 한번 보시면 그러한 원칙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기출 1항 보시면 당사 쌍방에 대해서 모두 상행해야 되는 행위가 뭐죠? 쌍방역 상행이죠.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이 되는 건 뭐죠? 일방적 상행이죠. 이로 인한 채권도 전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상행위 중에서도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 상행위 있죠. 이것 또한 어때요?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상행위를 만약에 상행위로 인한 계약이 해지된다. 그를 통해서 원상 회복한다. 이것 또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단지 조심할 거는 이 법정 채권인 불법 행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민사시효가 원칙이지만 상행위로 했을 때는 어때요? 어떻게 한다? 상행위 했을 때는 조기의 법률 관계를 종결시켜야 될 실익이 있을 경우에만 상법의 시효가 적용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기본 원칙을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소멸시효 좀 외워야 될 겁니다. 외워야 되는 건데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한번 가볼게요. 판례. 상사시효는 직접 상행위란 발생한 채무에 한하지 않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죠? 6번 한번 보세요. 상사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는 되겠지만 상인이 불법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사시효 적용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아까 우리 말했던 그 보증채무와 관련되는 건데 요거 하나 더 기억해 본다면 우리 주채무자가 있죠. 원래 민법에 주채무 기간이 채무 시효 기간이 있죠. 3년이라 하더라도 단기 시효를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장기로 연장되는 거 아시죠? 그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에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는 10년으로 연장됐어요. 연장된 상태에서 이 주채무를 보증을 했어요.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일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일 때는 10년, 상사채권일 때는 5년에 적용된다. 맞겠죠? 그래서 주채무가 설령 민사채무라 하더라도 상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보증채무는 어때요?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증채무, 원본 채무인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시효에서는 어때요? 각각 성격에 따라 별개로 시효가 적용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좀 짚어본 겁니다. 판례를 원칙론에서 나머지 쭉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효 나오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처음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11번과 12번입니다. 판례기출. 새마을 금고, 신영협동조합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하나의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합 형태라든지 이 법적 형태입니다. 그죠? 법적 형태를 갖고 있는 하나의 주체가 되는데 여기는 이 새마을 금고나 신영협동조합은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상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상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마을 금고는 주로 자금을 대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는데 새마을 금고에 대한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 중에 상인인 회원도 있고 상인이 아닌 회원도 있겠죠. 근데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해줬다? 이건 뭐예요? 요 상인이 뭘 위한 거죠? 영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인 상인의 입장에 볼 때는 뭡니까? 보조적 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인이 아닌 회원에게 대출한 것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신용조합,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법리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대신에 요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쪽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18번도 한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도 18번도. 특히나 이제 주식회사는 법인이잖아요. 법인이죠. 그러면 주식회사는 법인인 상인이에요.
법인이고 당연 상인입니다. 그럼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상인입니까? 아니에요. 알겠죠? 대리기관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혹은 어때요?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위해서 어떤 금전을 차용했다 하더라도 요건 어때요? 상행위를 빌린 게 아니에요. 대표이사 개인이 빌린 것이죠. 또 여기는 마찬가지로 상인이 아닌 갑이 이 법인 상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인이 아닌 을로부터 금전을 빌렸어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개인 이름으로 돈을 빌려왔어요. 결국 물론 주식회사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필요한 돈이어서 빌려왔지만 그 빌려온 차용 있죠. 차용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에요. 왜? 주식회사 상인의 이름으로 빌려온 것도 아니고 개인이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립될 주식회사가 나중에 상인이 되는 건 별개로 하고 알겠죠? 개인 갑의 상행위는 이거는 상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차용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추가적으로 말하면 주식회사 설립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이사 개인이 돈을 빌려왔다. 물론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빌린 돈 관계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이름으로 빌려왔다 그러면 그때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18번도 주의해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런 중요한 포인트만 잘 집어두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상사시효 할 때 요 23번하고요. 그 다음에 24번을 좀 봐야 될 건데 우리 근로자와 회사와 체결하는 이 단체 협약 있죠. 이 단체 협약. 요거는요. 보조적 상해입니다.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판례를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체 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 있죠. 요거는 보조 상행위로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비교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이 내려가 보시면 24번 있죠. 요걸 잘 비교해 봐야 되는데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근로자와 체결한 이 근로계약도 보조 상행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근로자의 그 계약을 한 다음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주의 의무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사시효에서 5년의 시효가 적용될 거냐? 여러분 어떠세요?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근로자가 자기가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걸 조기에 종결시키면 회사는 어때요? 피해받은 회사는 좀 불리하죠. 이런 거는 어때요?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회사 있죠? 상인입니다. 상인하고 근로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는요. 이 근로계약 체결하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어요. 위반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청구하는 이 손배 청구 있죠. 손배 청구는 상사시효가 적용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또한 회사가 자기가 잘못한 걸 책임지는데 조기에 종결해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사시효가 아니고 민사시효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여러분 이걸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26번에 나온 판례가 제가 말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판례는 여러분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2번을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아까 제가 하나 말했던 건데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좀 해두죠. 우리가 상인이 한 행위를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있죠. 그럼 상인이 했고 상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상사시효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상행위 상사시효 상인이 한 상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했죠? 조기의 법률 관계를 해결할 실익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주식회사는 상인이잖아요. 의료법인인 매도인 여기는 상인이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 매매 계약 이행으로 그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어요. 누가? 주식회사가 매도인에게 지급했단 말이죠. 지급했는데 근데 이 의료법인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가 선임이 잘못돼 가지고 어때요? 그 매매 계약이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때요? 상인인 주식회사가 지급한 매매 대금 있죠. 이거는 돌려받아야 되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부당이득. 알겠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이거는 여기 상인이 끼어 있으니까 상사시효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상인이 아닌 쪽에서 주장을 했어요. 우리 판례는 뭘로 봤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무효로 귀내서 상인이 아닌 의료법인이 돌려줘야 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만약에 조기에 종결시켜 버린다면 주식회사인 상인은 어때요? 줬던 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5년의 조기에 종결되면 못 받을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굳이 그렇게 빨리 종결시켜서 주식회사의 상인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이럴 때는 원래로 돌아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때요? 10년이 적용된다는 거 알겠죠? 민법 161항에 따라서 10년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행했다 해서 상사시효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을 가되 그죠? 조기에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어때요? 그런 판례가 그렇게 결정을 해준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6조 준상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준상행위. 앞쪽 얘기했죠? 이 준상행위는 의제상인 있잖아요. 그죠? 의제상인. 상행위를 하지 않는 설비상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인으로 의지해 준다 그랬죠. 그 상법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럼 이들이 상행위를 하지 않고 하는 설비상인이라면 그럼 이들의 하는 행위는 뭘로 볼 거냐? 뭔가 균형을 맞춰줘야겠죠? 이들의 행위도 상행위로 봐줘야 되겠죠. 그럴 때 그냥 기본적 상행위는 아니지만 상행위로 본다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준상행위로 붙여준다.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제 상인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준상행위로 하고 상법에 있는 상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